지난 5월 기준으로 미국에서 발표된 경제 지표를 달력 기준으로 놓고 보면 월 초에 발표가 되는 게 ISM 제조업 지수, 제가 빨간색을 해놨죠.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4일날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됐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달 내내 경제 지표가 쭉 발표가 됩니다. 근데 이 경제 지표에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 중심으로 설명을 할 건데, ISM 제조업 지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의 경제를 이야기할 때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미국의 경기 여건이 전반적으로 어떻는가를 보는 데는 이거 이상의 데이터는 없어요. 근데 이거는 기업 쪽에서 보는 것이고, 소비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비농업 취업자 수, 뭐 농업 부분 따로 발표하고 이제 취업자 수 중에서 비농업 부분 따로 발표하는데, 이 취업자 수가 소비와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소비자 물가 같은 게 5월에는 12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 월 중반쯤에 나오죠. 소매 판매도 월 중반쯤에 나온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월 말에 가게 되면 GDP가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5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뭐 좀 더 많은 데이터를 보고 싶다고 하면은 그때 가서 이제 데이터를 뉴스가 나올 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ISM 제조업 지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에서 제일 큰 범위는 GDP다. 근데 미국에서는 GDP 중에서 특히 소비가 비중이 굉장히 크고, 사실 이제 기업의 비중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업의 투자는. 그러면 ISM 제조업 지수가 왜 중요하냐? 제가 저는 요 데이터 하나가 미국 경제를 다 이야기해 주기도 한다. 때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배경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령 이제 미국 제조업에서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 내지 9%밖에 안 됩니다. 제조업이 GDP에서 얼마나 차지한다. 제조업이 전체 고용에서 얼마나 차지한다. 채 10%가 되지 않아요. 근데 왜 이 제조업을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거는 이제 제가 예를 들어 보겠는데요. 가령 A라는 부분이 있고 B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각각의 비중이 9대1로 A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런데 A는 매월 변화해봤자 1%, 2%, 1%, 2%, 0%, 1%, 2%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B는 100%, 200%, 1000% 또는 마이너스 100%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전체 10%밖에 차지하지 않는 게 어마어마한 변동성 때문에 10%라고 하더라도 이게 전체 경제 지표를 다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A는 비중은 크긴 합니다만 경제 지표가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비중 작은 B가 경제를 다 움직인다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게 소비라고 하는 게 전체 GDP의 거의 70%이긴 하지만, 아시다시피 소비라고 하는 건 매월 좀 꾸준하잖아요. 물론 뭐 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변화가 드라마틱하고 그렇게 변화가 크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업의 투자는 비중은 작지만 이거는 굉장히 크게 변화를 하겠죠. 그것 때문에 ISM 제조업 지수가 굉장히 중요한 경제 지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표는 매월 중순쯤에 작성해가지고 그 다음 달 초에 발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가령 이제 4월 달에 조사한 거는 5월 초에 발표를 한다라는 것이죠. 보통 2영업일 또는 3영업일째 발표를 하는데, 어떻게 읽을 수 있느냐면, 이 ISM 제조업 지수가 50이라는 이야기는 전월하고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경제 상태가 지난달하고 변화가 없다라고 기업들이 대답을 한 거예요. 이건 기업을 설문조사를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설문조사하는 데이터는 저는 잘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설문조사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면, 대충 뭐 최근에 뉴스에서 들었던 이야기, 경제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충 최근에 경제 뉴스 봤던 거를 대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들 좀 너무 한꺼번에 좋다고 이야기하면 우르르 좋다고 이야기했다가 나쁘다고 이야기하면 우르르 나쁘다고 했다가, 그러니까 이게 바람을 좀 심하게 탑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설문조사한 경제지표를 잘 안 보는 편이에요. 바람을 좀 심하게 탑니다. 무슨 뭐 경제 좀 나쁜 일이 생기면 뭐 다 경제 안 좋다고 대답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ISM 제조업 지수는 예외입니다. 제가 신뢰하는 설문조사에서 나오는 경제지표 중에 신뢰하는 게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신뢰하는 것은 이 ISM 제조업 지수입니다. 설문을 굉장히 잘해요. 잘 설계를 해서
사람들이 대상자들이 그날 그때 바람에 따라서 좋다 나쁘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제조업자들이 느끼는 경제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지수를 읽을 때 50이라는 이야기는 지난달하고 같다. 경제가 고만고만하구나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모두가 대상자들 모두가 지난달보다 이번이 좋아졌어요. 이번 달 좋아졌습니다. 우리 기업이 이번 달 좋아졌습니다. 지난달보다 라고 모두가 답을 하면 100이 나오고요. 모두가 우리 기업 지난달보다 나빠졌어요 라고 대답하면 0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선은 50입니다. 50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선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55 정도를 넘어서면 이거는 경제가 화랑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 연준이 금리 인상할 때 보면 이 ISM 제조업 지수가 55 위에서 금리를 올리고 이 밑에 있을 때 금리를 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정도로 경제가 화랑일 때 금리 올리겠죠. 그래서 55 정도가 되면 경제는 상당히 화랑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데이터가 60이 넘었다가 64까지 갔다가 최근에 61 정도로 약간 둔화가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제조업 경제는 굉장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작년에 팬데믹 이후로 사람들이 갑자기 내구재 소비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뭐 출퇴근하고 뭐 집에 뭐 텔레비전 좋은 거 사놔봤자 별로 볼 시간도 없어요. 집에 뭐 너무 피곤하고 그냥 맛있는 음식 하나 먹고 그냥 잠자리에 들기 바빴는데 그리고 이제 피곤하니까 뭐 하겠습니까? 텔레비전으로 그냥 축구 보고 뭐 이러는 거, 그 다음에 뭐 영화 보거나 드라마 잠깐 보다가 잠을 청할 수밖에 없죠. 다음도 출근해야 돼요. 너무 피곤해요. 그리고 집에 있는 시간도 얼마 없어요. 제정신으로 집에 있는 시간도 얼마 없습니다. 집에 인테리어 꾸미면 뭐 하겠습니까? 근데 이 팬데믹 이후로 갑자기 이제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집에 있는 시간이 엄청 늘어났어요. 밖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인테리어를 바꾸고 텔레비전을 바꾸고 심지어 자동차도 바꿉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줄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내구재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들도 물건을 새로 또 만들어야 되겠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사네? 투자도 늘려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일시적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한번 이런 움직임이 시작되면 이게 한 2, 3년까지 가는 경향이 있는데 아마 최근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계속 투자를 늘리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50 위의 상태가 그것도 50보다 굉장히 높은 상태가 보시면 2010년 이후로 이렇게 높았던 적이 없거든요. 그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그러니까 미국 제조업은 굉장히 좋다. 그리고 이 데이터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게 한국의 수출 증가율입니다. 한국의 수출은 미국의 제조업, ISM 제조업 지수하고 똑같이 움직여요. 발표되는 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한국의 수출은 그 다음 지나고 나면 4월이 지나고 나면 5월 1일 날 심지어는 5월 1일이 노는 날이어도 휴일이어도 발표를 합니다. 근데 ISM 제조업 지수는 5월 2일이나 3일 정도에 나오거든요. 여기의 경우는 4일날 나왔네? 3일날 나왔죠. 그런 식으로 이제, 시차가 거의 없이 나오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ISM 제조업 지수하고 한국의 수출은 거의,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거의 똑같이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수출품이 미국의, 지금 제조업의 트렌드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한국의 수출 데이터를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만큼 미국 데이터하고 많이 연결됐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데이터가 소매 판매. 왜냐하면 미국의 GDP에서는 소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소매 판매인데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2가 넘어요. 3분의 2가 넘죠. 그리고 미국의 주요 기업들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렇습니다. 소비재를 만드는 게 아니고 자본재 중간재를 만드는 기업들이 많아요. 가령 뭐 SK 하이닉스. 소비자들이 직접 어디 매장에 가서 SK 하이닉스의 반도체를 구매하는 게 아니죠. SK 하이닉스는 반도체를 다른 기업에 납품을 합니다. 이게 이제 자본재 중간재 형태를 주로 생산하는데 미국의 큰 기업들은 전부 다 한결같이 최종 소비재를 생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비라고 하는 게 미국의 주가에 바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자본재 중간재를 하기 때문에 소비보다는 어느 기업이 투자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킨다. 그러면 우리가 팔 게 많죠. 소비는 그 다음에 일어나거든요. 소비가 일어나는데 이 기업이 투자를 줄여버렸어요. 그러면 소비는 좋은데 우리나라가 자본재 중간재 수출하는 기업들이 수출이 안 좋답니다. 소비가 좋다는데 한 단계가 더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기업들은, 주요 기업들은 자본재 중간재
주로 많이 생산하는데 미국의 주요 기업들은 전부 다 최종 소비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소매 판매라는 게 주식시장하고 직접 관련이 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볼 때 이제 제가 그 경제 지표에서 좀 어려운 부분에 들어가는 건데, 계절 조정이라고 하는 거를 개념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 데이터는 그렇습니다. 가령 우리 그렇잖아요. 여름에 휘발유 많이 쓰죠? 그러니까 휴가 간다고, 바캉스 간다고. 그리고 여름에 그 관련된 소비가 크게 증가할 겁니다. 그리고 겨울에 찬바람이 불 때쯤 되면, 옷 소비가 또 크게 증가를 하죠. 이런 식의 소비나 모든 경제 데이터는 계절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달에는 원래 많고 그 소비가, 어떤 달에는 원래 그 소비가 작아요. 그런데 지난 9월 달까지 의류 판매가 부진하다가 10월 달도 부진했는데 11월 달에 갑자기 의류 판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기온이 훅 떨어지면서. 그러면 전월 대비로 보면 10월 달에 이만큼인데 11월 달에 갑자기 크게 증가했죠. 그래서 전월 대비, 이걸 만스 오브 만스라고 해서 MOM이라도 이야기하는데, 이걸 전월 대비로 보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죠? 이거는 날씨 영향이 계절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전월 대비로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지난해 11월 달도 날씨가 비슷했다고 한다면 지난해 11월 달 대비해서 얼마나 증가했느냐, 이걸 기준으로 보는 게 맞겠죠. 이거는 전년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매 판매가 얼마나 이번에 나온 데이터가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를 볼 때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지난해 대비해서 봅니다. 근데 미국은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월 대비로 봐요. 왜냐하면 이 계절 조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0월 달에 원래 이렇게 부진한 거, 11월 달에 이렇게 원래 많은 거를 조정해가지고 그걸 조정하고 봐더라도 이번 달에는 많다. 그걸 조정하고 봤더니 이번 달에는 별로 안 좋네. 이런 식으로 조정을 다 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전월 대비, 전분기 대비 이렇게 보고 전년 대비로 보는 경우는 극히 작습니다. 물가는 전년 대비로 보는 게 훨씬 더 좋긴 한데 그걸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데이터가 전월 대비 또는 전분기 대비로 봐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제 데이터는 대부분 다 전년 동월 대비로 봅니다. 왜냐하면 계절성을 조정하는 게 조정해봐도 그렇게 잘 안 나와요. 그리고 거기다 우리는 또 음력설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공휴일이 또 일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딱 그날 노는 날이 그날 공휴일로 한 게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이런 식으로 거의 그날 딱 그 날짜에 쉬는 게 별로 없고 대부분 다 몇 월 첫 번째 월요일 또는 6월의 첫 번째 월요일 이런 식으로 쉬는 날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정합니다. 근데 우리는 가령 이제 8월 15일이 휴일일 수도 있고 평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휴일이냐 평일이냐에 따라 가지고 공장이 돌아가는 조업 일수가 달라지고 사람들의 소비도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월 대비로 조정하고 경제 데이터의 계절성을 조정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잘 안 되기 때문에 전년 대비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데 미국은 휴일조차도 딱 정해놨기 때문에 전월 대비로 경제 데이터를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매 판매도 전월 대비로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전월 대비로 보는 거하고 전년 대비로 보는 거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전월 대비로 보면 훨씬 더 변화를 빨리 볼 수 있습니다. 전년 대비로 보면 그 1년 동안의 변화가 이 전년 대비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좀 느려요. 변화를 좀 느리게 관찰합니다. 대신에 전년 대비로 보는 거는 어떤 추세적인 변화, 추세를 보는 데는 굉장히 좋습니다. 전월 대비를 보는 거는 이게 잠깐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들쭉날쭉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추세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데이터가 전월 대비로 발표되든 전년 동월 대비로 발표가 되든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으면 다 봅니다. 추세는 지금 어떻느냐? 지금 이번에 발표된 데이터가 그 추세 위에 있느냐? 아니면 그 추세를 벗어났느냐 판단하는데, 그래서 미국의 데이터도 전월 대비로 주로 발표가 되지만 이거를 이제 전년 대비로도 저는 많이 보는 편입니다. 이 지표의 작성은 자동차를 포함해 가지고 전부 다 소매 판매 전부 다 집계를 해요.
집계를 합니다. 최근에 경제 지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지표 한번 소매 판매 읽어보면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소매 판매 증가율,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전월비입니다. 전월비.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들쭉날쭉 하죠. 올해 들어와서 1월 달은 굉장히 좋았어요. 2월 달에는 훅 나빠집니다. 3월 달은 또 굉장히 좋았습니다. 4월, 5월 문제는 두 달 연속으로 좀 안 좋았어요. 이것 때문에 미국의 주식시장이 보복 소비 뭐 이런 것 때문에 1분기에는 정말 좋아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4월, 5월 달 두 달 연속으로 해서 소매 판매가 별로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 건 맞아? 이게 뭐 델타 변이 이런 거 돌면서 또 사람들이 안 좋아진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 소비가 영 안 좋은데? 그러면서 이제 주가 상승세가 많이 좀 꺾여버렸죠. 최근에 주가 상승세가 4월 이후로 부진했던 이유는 소매 판매가 부진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고용도 비슷하게 그렇게 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가 별로 안 좋게 나와서 주식시장이 부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과 관련돼 가지고는 제일 중요한 경제 지표가 취업자 수입니다. 근데 고용과 관련해 가지고는 두 가지 방식으로 조사를 해요. 실업률을 조사하기도 하고 취업자 수를 조사하기도 합니다. 실업률은 뭐냐면 직접 가게한테 묻습니다. 저도 예전에 저희 가게가 집이 그런 설문조사 대상이었는데 매월 설문지가 옵니다. 통계청에서 매월 설문지가 오면 그 이제 우편함에 꽂아 놓으면 그걸 가지고 가서 설문에 답을 하고 그 우편함에 꽂아 놓으면 다시 조사하시는 분들이 걷어서 가시고 그걸로 가지고 실업률을 계산을 합니다. 뭐라고 묻느냐면 당신은 실업 상태입니까? 또는 취업 상태입니까? 취업 상태라고 한다면 당신이 근무하는 회사는 전체 고용 인원이 몇 명입니까? 뭐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가게한테 직접 물어보면 실업률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뭐 물론 그때 이제 밑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실업자라고 하는 것은 주 몇 시간 이하로 일을 하신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잡은 게 실업률이고요. 취업자 수는 뭐냐면 기업이 월급 준 걸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이제 정보기관에 보고가 되겠죠. 또는 뭐 의료보험 직장 가입자 이런 거 보고하지 않습니까? 월에 보통 월 중순까지는 이걸 이제 지난달에 퇴직한 직원이 있거나 새로 입사한 직원이 있거나 그러면 우리가 이 직원한테 월급을 줍니다. 이 직원은 이제 우리가 월급을 안 줘요. 이런 걸 건강보험공단에다 보고를 하는데 이 데이터를 갖고 취업자 수를 계산합니다. 이걸 이제 페이롤이라고 표현하는데 급여 주는 걸 기준으로 취업자 수를 계산하는 것이죠. 이렇게 계산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취업자 수로 계산하는 게 좀 더 정확하고 금융시장에서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취업자 수가. 그 취업자 수가 지표 해석을 보시면 이 빨간색이 취업자 수인데 어떻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심하게 많이 변동을 했죠. 작년에 엄청나게 감소를 했습니다. 여기 제가 표시를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감소를 했습니다. 작년에 취업자 수가 한 2천만 명 이상 감소를 한 것 같아요. 미국에서. 그 전에 취업하고 있던 사람들이 2천만 명 이상 줄어들었다가 지금 회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회복 속도가 어떨 때는 굉장히 빠르고 어떨 때는 늦고 들쭉날쭉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난 4월달, 5월달 동그라미 표시해 놓은 건데요. 이게 시장이 생각하던 컨센서스보다는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생각하는 것만큼 4월, 5월에 소매 판매도 좋지 않았고 사람들의 소비도 좋지 않았고 경제도 고용도 사람들이 이코노미스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고용 증가가 부진했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경제가 생각만큼 그렇게 썩 빠른 속도로 좋아지지 않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전반적으로 주가가 횡보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인플레이션 물가입니다. 근데 물가의 경우에는 두 가지가 또 있어요. 이것도 두 가지가 있는데 고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업률로 계산하는 게 있고 취업자 수로 계산하는 게 있죠. 물가도 이게 어떤 식으로 계산이 달라지는데 가령 CPI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소비자 물가는 이 CPI고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는 이 CPI 기준으로 소비자 물가를 계산을 합니다. 근데 미국은 좀 독특하게
PC라고 하는 또 하나의 기준을 쓰는데 미국 연방 연준은 미 연준은 CPI 방식으로 물가를 보는 게 아니고 PC 방식으로 물가를 봅니다. CPI는 월 중순에 발표가 되고요. PC는 월 말에 발표가 됩니다. 근데 CPI는 뭐냐면 5년에 한 번씩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걸 다 조사를 해요. 매달 깻잎을 몇 장 사 먹는다. 돼지고기는 몇 그램, 한 달에 돼지고기는 몇 그램 먹는다. 뭐 양파는 몇 개 산다. 뭐 신발은 몇 개 산다. 컴퓨터는 몇 개 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소비 항목을 쫙 다 계산해 놓고 각각의 가중치를 다 부여해 놓고 매달 뭘 하느냐면 그 양파는 가령 이제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의 소매상에 한테 가격을 받습니다. 그러면 뭐 지난달에 가격이 뭐 저기 100g에 100원이었는데 이번 달에는 100g에 120원이다. 그러면 양파는 20% 올랐구나. 양파는 전체 가중치가 0.01% 이렇게 계산을 해서 물가를 계산하는 거를 CPI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건 문제가 뭐냐면 소비자들이 소비를 바꿔 쓸 수 있잖아요. 근데 5년 동안은 동일한 가중치로 갑니다. 근데 PC 방식은 뭐냐면 소비자들이 바뀌어 쓸 수 있습니다. 그거를 변화를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비를 바꿨으면 가령 깻잎 예전에 뭐 한 달에 2장 먹다가 이제는 5장으로 바꿨다. 그걸 따라가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C가 세상의 변화를 훨씬 더 빨리 따라가고 옛날 생각으로 지금 바뀐 경제를 함부로 재단하고 덤벼드는 그런 위험을 줄이는 거겠죠. 미국이 전월 대비로 경제 지표를 주로 계산하는 것도 1년 전에 비해서 계산을 하면 그만큼 변화를 좀 느리게 반영할 수밖에 없고 이미 지난 일을 이거 아닌데 그게 지금 경제를 설명하는 그런 우를 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경제 지표가 좀 최근 경향을 굉장히 빨리 반영하도록 주로 작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PC 기준으로 소비자 물가를 계산한다. CPI 기준이 아니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헤드라인하고 근원 물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헤드라인은 전체 물가를 다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물가 중에서도 어떤 거는 변동이 너무 심한 게 있습니다. 가령 뭐 국제적으로 무슨 일이 생겼다. 호르무즈 해협에 무슨 긴장이 고조됐다 그러면 유가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휘발유 가격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 다음에 여름에 장마철이다 또는 뭐 저기 가뭄 때문에 배추값이 어떻다 뭐 김치가 금치됐다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식품하고 에너지는 가격 변동이 너무 심한데 이거 김치가 금치됐다가 다시 김치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좀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가가 뭐 긴장 관계 때문에 유가 올라간 거, 일시적으로 올라간 거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겠죠.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이게 일시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하는 일들이 많은 식품하고 에너지는 빼고 계산한 거를 근원 물가라고 합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요거는 뭐 그럴 때도 있고 좀 이따가 진정될 거예요. 근데 이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게 추세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거구나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연준은 근원 물가 기준으로 PC 중심으로 생각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표 작성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월 대비 상승률 MOM으로 주로 발표를 해요. 그렇지만 미국에서 물가는 YOY 기준도 같이 발표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YOY 기준으로 전년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는가를 기준으로 보고 저도 그렇게 보통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조지표로 전월 대비로 얼마나 올랐는가 이런 걸 봅니다. 지표를 한번 볼까요? 뭘로 보든지 간에 최근에 물가는 좀 크게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작년에 떨어져서 최근에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뭘로 보든지 간에 좀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연준은 내년에 되면 이게 다시 지금 이게 3%가 넘습니다. 3% 또는 어떤 거는 4.9%까지 올라가 있는 것도 있고 뭐 웬만한 거 전부 다 3%를 넘어섰는데 미국 연준은 이게 다시 내년이면 2.0, 2.1까지 떨어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높아 있는 거는 일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니야. 연준이 전망을 하지만 연준이라고 내일을 알겠습니까?
물가가 내년에 어떻게 될지 연준이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합니다. 내년에 가도 물가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당장 올라가 있는 물가는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볼 때 좀 일시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아마 가을쯤 되면 한 2점 몇 퍼센트, 3%, 2 내지 3% 안에 대충 들어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좀 오랫동안 머물지 않겠는가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게 3%에 근접해서까지 내년에 또 올라갈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좀 나타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물가 상승률이 4%, 5%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물가 상승률이 3% 정도까지 갈 것 같다. 연준은 2%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게 한 3%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경제 지표는 GDP입니다. GDP는 국내 총 생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GDP가 제일 광범하게 경제를 살펴보는 방식입니다. 근데 GDP를 보면 몇 가지를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DP는 4개의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을 종합해 놓은 것이다. 가계의 소비, 그 다음에 기업의 투자, 정부의 지출,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의 수입과 수출 기록해 놓은 것인데 또 한 가지는 어떤 측면으로 봐야 되느냐면 GDP는 3면 등가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생산된 것은 분배되고 한 나라 안에서 보면 한 나라 안에서 모든 경제활동이 빵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죠. 기계도 빵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사람들도 빵을 소비하고 그 다음 월급도 빵으로 줘요. 빵으로 주고 정부가 뭐 세금 걷고 정부 지출하는 것도 다 빵이고 모든 게 다 빵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생산된 빵은 그죠? 누군가가 가져가겠죠? 가져갈 겁니다. 가게든 기업이든 정부든 외국이든 누군가 그 빵을 가져갈 거예요. 그 빵을 그러니까 분배가 그렇게 일어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져가서 뭐 하겠습니까? 지출을 하겠죠. 지출을 할 겁니다. 이렇게 보면 생산과 분배와 지출은 똑같은 것이다. 세 개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내 총 생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GDP를 계산할 때는 생산 측면에서 계산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요. 생산된 걸 다 계산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생산이라는 관점에서. 그래서 시간을 단축시키고 빨리 계산하기 위해서 어차피 생산된 거 지출하는 거 똑같으니까 지출 측면에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 총 생산이 아니고 국민 총 지출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겠습니다만 어쨌든 똑같은 거예요. 생산된 거 지출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GDP를 계산할 때 제일 빨리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지출 측면에서 그러니까 가계가 소비한 거, 기업이 투자한 거, 정부가 지출한 거, 그 다음에 외국에 순수출한 거, 요게 다 지출로 잡은 거거든요. 지출로 잡은 건데 요걸 중심으로 해서 GDP를 계산합니다. 이 때문에 GDP는 우리가 보는 GDP는 4개의 경제 주체의 지출 활동을 계산한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미국에서는 GDP 나우캐스트니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해요. 원래 GDP는 뭐 분기가 딱 끝나고 나면 가령 뭐 4월, 5월, 6월이면 2분기 아닙니까? 2분기가 끝나고 나면 7월 중에 GDP가 발표가 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7월 말에 2분기 GDP 성장률이 얼마다라는 거를 소비, 투자 이런 거, 정부 지출 이런 걸 갖고 계산을 해서 발표를 합니다. 근데 나우캐스트나 GDP 나우와 같은 거는 새로운 프로그램인데 미국 뉴욕 연방은행 또는 뭐 애틀란타 연방은행 이런 데서 개발한 프로그램인데 4월, 5월, 6월 달에 경제 지표가 발표되잖아요. 이 중에는 소비, 투자, 정부 지출과 관련된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 경제 지표 어차피 요걸 갖고 또 이제 GDP 성장률을 7월 말에 계산해서 발표할 거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발표될 때마다 이거 하나하나씩을 갖고 이 정도로 계속 4월, 5월, 6월 달에 이만큼씩 계속 소비가 일어나면 2분기 GDP 성장률이 얼마가 되겠다라는 걸 실시간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즘은 기계가 이걸 계산을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은 7월 달까지 안 가더라도 대충
GDP 성장률이 2분기가 얼마가 되겠다가 4월 달부터 어느 정도 감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요즘과 같은 세상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이제 뭐 인공지능 AI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GDP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이 지표의 작성은 매월 발표되는 소비와 관련된 거, 투자와 관련된 거, 정부 지출 순수축과 관련된 거를 갖고 요 각각의 데이터가 몇 %씩을 가중치를 주면 GDP하고 비슷해진다라는 걸 갖고 요 데이터를 갖고 GDP 성장률을 일단 계산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7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8월 달에 계산을 추가적인 정보를 더 넣어가지고 수정해서 발표를 하고 9월이 되면 또 추가적인 정보를 갖고 또 수정해서 발표를 하고 그리고 10월 달이 되면 또 수정하는 건 아니고 이제 2분기 GDP는 그만 3분기 GDP가 나오겠죠. 7월, 8월, 9월 GDP에 대해서 10월 말에 또 속보치를 발표하고 이런 식입니다. 이 지표를 최근에 한 지표를 볼까요? 미국의 경우에 또 GDP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들과 달리 미국은 어떤 걸 하느냐면 GDP도 그렇죠. 4, 5, 6월 달의 경제활동이 1, 2, 3월 달에 비해서 어땠느냐를 나타내는 전분기 대비 QOQ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고 지난해 2분기에 비해서 올해 2분기가 어땠다라는 전년 대비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증가율 이것도 YOY라고 할 수 있는데 전년 대비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미국은 전년 대비는 안 써요. 안 쓰고 전분기 대비를 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도 근데 전분기 대비를 이야기해요. 전분기 대비 이야기하는데 미국은 특징적인 게 뭐냐면 전분기 대비 연율로 발표를 합니다. 전분기 대비 연율. 이거는 뭐냐면 전분기 대비해서 가령 1% 증가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전분기 대비해서 1%,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뭐 2.5%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미국은 전년 대비해서 얼마 이건 없고요. 그냥 전분기 대비해서 얼마도 없고요. 전분기 대비 연율로 4%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죠. 와, 우리는 전분기 대비 1%라던데 미국은 전분기 대비 4%나 증가했어? 엄청난데? 근데 그게 아니고 전분기 대비 연율은 뭐냐면 이렇게 지난 1분기에 비해서 2분기가 이만큼 증가한 거가 1년 동안 계속된다고 한다면 이만큼 증가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1년 동안 증가했으면이라고 하는 거를 넣어놓은 게 연율입니다. 근데 이것도 그렇죠. 1분기 GDP가 2분기 GDP하고는 규모가 다를 거잖아요. 3분기, 4분기 GDP 규모가 다르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계절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미국은 계절 조정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워낙 커서 최근에 이게 좀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만 워낙 커서 다 전분기 대비 조정, 계절 조정 다 됐기 때문에 전분기 대비해서 1% 성장했고 이게 연간으로 성장했으면 한 4.2% 성장했을 거예요 라고 전분기 대비 연율로 발표를 합니다. 근데 전분기 대비 연율로 발표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일단 미국의 경제지표는 이거는 연간화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한국이나 일본이나 뭐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이 전분기 대비 0.2% GDP가 성장했습니다라고 하면 그거는 전체 경제의 한 4분의 1쯤 되겠다. 물론 뭐 계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다릅니다만 그러면 곱하기 4 정도 해줘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GDP 나올 때는 전분기 대비 전년 대비해서 나오는데 이 차이를 보시는 게 좋겠죠. 근데 왜 전분기 대비를 보느냐? 변화를 빠르게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변화가 지속될 수도 있잖아요. 왜 전년 대비를 보느냐? 추세를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경제지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서로 보완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용도로 보려고 하는가에 따라서 이걸 봐야 될 때도 있고요. 이런 용도를 볼 때는 저런 걸 봐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전분기 대비 또는 전월 대비냐 아니면 전년 대비냐 이거를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의 경제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